책 읽는 소리, 아르르 고후와 고갱. 같은 시대를 산 고후와 고갱. 고후와 고갱이 화가로 활동하기 전에는 인상주의가 유행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인상주의가 유행하기 전에는 사실주의와 자연주의가 유행했지요. 사실주의와 자연주의 화풍은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을 나타낼 수 없는 단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적인 그림을 그리기보다는 자연을 보고 받은 느낌을 그리거나 화가 자신의 생각을 기법으로 표현하는 인상주의가 탄생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고후와 고갱이 화가가 되기로 결심할 무렵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인상주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처럼 인상주의를 거부하고 새로운 작품 세계를 추구한 화가들 중 오늘날 유명한 사람이 고후와 고갱이에요. 우리는 이들의 후기 인상주의 화가라고 부릅니다. 후기 인상주의 화가들은 인상주의를 받아들였다가 나중에 그것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개척한 사람들이에요. 인상주의 화가들은 밖으로 드러난 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후기 인상주의 화가들은 그 내면을 가꾸어 갔어요. 고흐는 인상주의에 깊이 빠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작품 세계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 자유로운 편이었어요. 하지만 인상주의 화가인 세잔과 함께 작업하기도 했던 고갱은 인상주의에서 벗어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늘 가난과 병에 시달리던 고흐는 미술품 상점의 점원으로 일하고 있는 동생 테오를 찾아 파리로 왔어요. 고흐가 죽기 전까지 그의 생활비는 모두 동생 테오의 몫이었어요. 파리로 온 고흐는 사과나무를 그린 베르나르와 물랭 루즈에서를 그린 로트레크를 알게 되었어요. 고흐는 인상주의 화가인 이들과 접하면서 그동안에 어두웠던 화풍을 접고 밝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고흐는 단순화된 색채, 뚜렷한 선, 그리고 특이한 색조로 독자적인 화풍을 확립한 고갱을 알게 되었어요. 고흐는 고갱의 그림을 무척 좋아했어요. 얼마나 좋아했던지 자신의 그림 2점과 고갱의 작은 그림 1점을 바꾸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고갱은 고흐를 다른 친구들보다 특별하게 대하지도 않았고 그냥 자기를 잘 따르는 화가라고만 생각했어요. 오히려 이기적이고 이해타산적으로 고흐를 대했어요. 고갱은 이미 화가로서 이름을 날리고 성공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는 것은 당연해. 고흐는 워낙 고갱을 좋아했기 때문에 고갱의 그런 태도에 불만을 갖지 않았어요. 파리에서 열정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고흐는 어느 날 도시 생활에 실증을 느끼게 되자 일본으로 가고 싶어졌어요. 못하러 일본까지 가려고 하나 차라리 일본의 풍경이 느껴지는 프랑스 남부로 떠나는 건 어떤가? 친했던 화가 로트레크가 고흐에게 프랑스 남부 지방인 아를루로 이사할 것을 권했어요. 아르러, 노란 집을 열다. 1888년 파리를 떠나 아를로 간 고흐는 그곳에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어요. 고흐는 아르의 밝은 태양, 빛나는 별, 삼나무 숲, 카페, 강과 다리 등 맑고 밝은 풍경에 사로잡혀 건강도 돌보지 않은 채
오로지 그림 그리는 일에만 매달렸어요. 하지만 고우에게 아르레서의 생활은 외롭고 쓸쓸했어요. 고우는 고갱과 로트레크 같은 친한 화가는 물론 자신과 비슷한 목표를 갖고 있다고 생각되는 화가들을 아를로 오게 하여 함께 작품 활동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고우는 아를에서 그림 그리기에 적합한 장소를 빌려 노란 집이라 이름 붙였어요. 아르를 화가 공동체로 꾸미겠다고 결심한 고우는 노란 집을 소개한 편지를 고갱에게 보냈어요. 고갱 선생, 아르른 풍경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제가 이곳에 노란 집을 빌려 지방 곳곳을 경쾌한 그림으로 꾸며 놓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예술가들을 초대하여 화가 공동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고갱 선생께서 이곳에 오게 되면 무척 행복해질 것입니다. 고흐는 고갱을 누구보다도 좋아했기 때문에 아르의 노란 집으로 와서 함께 작품 활동을 하자고 간곡히 부탁했어요. 고흐는 화가 공동체를 이끌어줄 고갱이 아르에 오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한편 파리를 떠난 프랑스의 식민지 마르티니크 섬에서 그림을 그리던 고갱은 고우가 보낸 편지를 받았지만 아르로 갈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고갱은 결국 아르로 가게 됩니다. 지금 내겐 도시보다 전원의 고요하고 한가한 분위기가 필요해.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파리로 가면 뭐해? 그래, 고우와 같이 작품 활동을 해보는 거야. 아르의 노란 집으로 간 고갱은 고우와 함께 생활하면서 그림을 그렸어요. 고우와 고갱은 2달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의견이 대립되는 일이 자주 일어났어요. 고갱은 고우와는 다른 화가 공동체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고갱의 생각을 알게 된 고우는 마음이 상했지만 인정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나 성격이 전혀 달랐던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사이가 급속히 나빠져만 갔어요. 이성적이면서도 냉소적이고 이기적인 고갱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는 마음이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반면 고우는 열심히 노력하는 성격으로 동료에게 불같은 애정을 쏟았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버림을 받게 되면 자신을 괴롭히는 매우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이처럼 두 사람은 성격이 매우 달라 매사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지요. 고갱은 간혹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며 자신을 구속하는 고우로 인해 점점 지쳐갔어요. 고갱은 성격이 강해 고우를 이해해 주거나 따뜻이 감싸주지 못했어요. 이곳의 분위기는 나와 전혀 맞지 않아. 촌스럽기만 하고 멋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고갱은 아르의 분위기와 자신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다가 결국 고우에게 아르이 촌스럽다고 말해버렸어요. 그림을 그릴 때에는 그림의 주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주제를 찾아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돼. 무슨 소리? 주제란 바로 자기 자신 안에 있어. 마음속의 주제를 사실적으로 표현해내는 것이 더 중요하지. 두 사람은 서로 그림 그리는 방식이 달랐고 무엇보다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달랐어요. 결국 고우와 고갱은 함께 생활한 지 2달 만에 큰 싸움을 벌였어요. 평소 렘브란트를 존경하고 그의 화풍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고우에게 고갱이 렘브란트의 작품 세계를 공격했어요. 두 사람은 렘브란트의 그림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다가 급기야 감정이 폭발하게 되었지요. 렘브란트는 네덜란드의 화가이자 판화가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렘브란트는 고흐보다 200여 년 전에 살았던 예술가로 17세기 유럽 회화에서 최고로 화가의 손에 꼽혔어요. 렘브란트는 평생 동안 가난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 죽을 때 남은 것이라고는 옷 몇 벌과 그림 도구뿐이었다고 전해집니다. 렘브란트는 무려 100여 점이 넘는 자화상을 그렸다고 해요. 이것은 고흐가 자신의 자화상을 많이 그린 것과 서로 통하는 점이에요. 고흐가 존경한 화가 중에는 만종을 그린 밀레도 있었어요. 밀레 역시 병마와 싸우며 어려운 생활로 평생을 보낸 가난한 화가였지요. 고흐는 어렵고 힘들게 자신의 예술혼을 불태웠던 화가들을 존경했어요. 이런 고흐에게 렘브란트의 작품을 비판하는 고갱과의 논쟁은 당연한 일이었을 거예요. 고갱 선생, 당신은 왜 렘브란트 이야기만 나오면 비판하십니까? 정말 당신과는 더 이상 그림에 대해서 논의하고 싶지 않아요. 나 또한 당신과 렘브란트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싶지 않아. 이렇듯 두 사람은 함께 작업을 하면서 즐겁게 보낸 적도 있었지만 다툰 적이 더 많았다고 해요. 그림에 대한 의견이나 주장이 서로 다를 때 특히 더 그랬어요. 성탄절 전날 우려했던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어요. 우울증과 발작 증세로 정신병을 앓고 있던 고흐는 렘브란트 그림을 놓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며 싸늘한 태도를 보이는 고갱에게 화가 치밀어 참을 수가 없었어요. 고갱은 고흐와의 논쟁이 아무 의미 없다고 느끼며 들판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한참을 걸어가고 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따라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리자 놀랍게도 한 손에 면도칼을 쥐고 있는 고흐가 서 있었어요. 고흐의 모습을 본 고갱은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곧 고흐를 분노에 찬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사실 고갱은 발작 증세를 나타내는 고흐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긴장하면서도 겉으로는 화가 난 척했던 것이었어요. 고흐는 고갱이 자신을 노려보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뒤돌아서서 집을 향해 달려갔어요. 집으로 돌아온 고흐는 자신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립니다. 다음 날 아침 고흐는 출혈이 심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이 일이 있은 후 고갱은 고흐의 곁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두 사람의 싸움으로 아르른 시끄러웠어요. 마을 사람들은 고흐와 고갱을 외면하고 두 사람 모두 마을에서 떠나주기를 바랐어요. 자존심 강한 고갱은 마을 사람들의 쌀쌀한 태도와 고흐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더 이상 지켜보고 싶지 않아 아르를 떠나기로 했어요. 마을을 떠나기 전 고갱은 병원에 입원한 고흐를 찾아갔어요. 아르를 떠나기로 했네. 몸조리 잘하게. 자네는 우선 정신적으로 안정을 취해야 하네. 고흐는 자신의 이상한 행동으로 고갱이 마을을 떠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잘못했으니 떠나지 마십시오. 이제 다투는 일은 없을 테니 같이 작품 활동에 힘써 봅시다. 제발 부탁입니다. 고흐는 고갱이 떠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 마음을 바꿔주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그러나 고갱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아끼는 마음이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이미 마음을 정리한 고갱은 고흐의 간곡한 청을 거절하고 끝내 아르를 떠났어요. 고흐는 동생 테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테오야, 고갱이 나를 버리고 아르를 떠났어. 고갱은 나를 배신하고 떠난 거야. 난 이제 버림받았어. 난 고갱에게 잘못한 일이 없어. 넌 나를 이해하겠지?
고흐는 발작과 입원을 반복했으며 퇴원하여 발작이 없는 동안에는 불꽃처럼 정열적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고흐는 몸의 상태가 좋아지자 아르를 떠나 파리 근교에 위치한 오베르에서 동생 테오의 도움으로 계속 그림을 그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고흐는 동생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는 것에 대해 늘 괴로워했어요. 결국 고흐는 동생의 집을 덜어주기 위해 권총으로 자신을 쏘아 37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한편 아르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파리로 돌아온 고갱은 도시와 문명 생활의 실증을 느껴 원시적인 자연을 찾아 태평양의 섬 타히티로 건너갔어요. 고갱은 그곳에서 그림을 그리는 일에 몰두했어요. 10여 년 뒤 히바우아 섬으로 떠난 고갱은 그곳에서 그림을 그리며 생활하다가 그동안 알아오던 심장병이 악화되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책 읽는 소리 푸른의 독서 논술 4단계 2주 아르레 고흐와 고갱이었습니다.